너 계속 이렇게 아프잖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남편의 차가운 목소리가 병원 카페에 울려 퍼졌어요. 주변 사람들이 희끗희끗 쳐다봤어요. 아픈 여자는 돈만 축낸다는 말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제 지쳤어. 옆에 앉은 젊은 여자가 수줍게 웃으며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이혼하자. 미라랑 새 출발하려고. 그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15년을 함께 살던 남편이 병든 아내를 버리고 젊은 여자를 택하는 순간이었거든요. 집이랑 차는 미라한테 넘길 거야. 네가 쓸 건 별로 없잖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고 눈물이 핑 돌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상상도 못했죠. 그들이 누리고 있던 모든 것이 제 손으로 일구어낸 거라는 걸. 그리고 불과 일주일 후 남편이 울면서 제게 전화를 걸게 될 거라는 걸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지수라고 합니다. 올해 38살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건 제가 겪었던 일들이 혹시나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예요. 그때는 정말 막막했거든요. 혹시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 이야기가 조그마한 위로라도 됐으면 좋겠어요.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그날도 참 쌀쌀했어요. 서울 송파에 있는 종합병원 복도를 걷고 있었죠. 만성피로증후군 진료를 받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사실 몇 달째 몸이 안 좋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계단 올라가기만 해도 숨이 차고 온몸이 무겁고 그랬어요. 병원 복도는 늘 그렇듯 수독약 냄새가 났어요.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내리쬐는 가운데 사람들이 조용조용 지나다니고 있었죠. 저도 천천히 걸으면서 오늘 받은 진료 결과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를 줄이고 충분히 쉬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면 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였어요. 앞쪽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미라야, 여기 음식이 맛있다니까. 남편 목소리였어요. 오태성이라고 하는데요.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왜 여기 있지? 하고 고개를 들어보니까 정말 남편이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어요. 옆에 젊은 여자가 서 있더라고요. 처음엔 누군지 몰랐죠. 그냥 남편 회사 동료인가 했어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그 여자가 제 남편 팔짱을 끼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자연스럽게요. 마치 연인 사이처럼 말이죠.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죠.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실해졌거든요. 지수야. 남편이 저를 보더니 별로 당황하지도 않고 말했어요. 오히려 당당하더라고요. 마치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요. 미라야, 내 아내 한지수. 그제야 알았죠. 그 여자가 정미라라는 사람이구나. 남편이 요새 자주 언급하던 그 사람이었어요. 회사 후배라고만 들었는데 이런 관계였던 거죠. 미라 씨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작게 웃었어요. 그 표정에서 뭔가 우월감 같은 게 느껴졌거든요. 저는 그때 병원에 다니느라 편한 회색 니트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고 화장도 거의 안 한 상태였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아픈 사람처럼 보였을 거예요. 반면 미라 씨는 예쁘게 화장을 하고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어요. 확실히 건강하고 젊어 보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미라예요. 미라 씨가 인사를 했는데 목소리가 참 달콤하더라고요. 25, 6 정도로 보이는 예쁜 여자였어요. 긴 머리를 살짝 웨이브를 주어 내린 모습이 정말 어려 보였죠. 남편이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고 말했어요. 지수야,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다. 그러면서 병원 로비 한쪽에 있는 카페로 저를 데려갔어요. 미라 씨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죠. 세 사람이 원형 테이블에 앉았는데 정말 어색했어요. 아니, 어색한 건 저뿐이었나 봐요. 남편과 미라 씨는 오히려 편해 보였거든요. 카페 안은 따뜻했어요. 커피 향이 은은하게 퍼져 있었고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죠. 남편은 아메리카노를, 미라 씨는 카페라테를 주문했어요. 저는 그냥 물만 달라고 했어요. 입맛이 없었거든요. 지수야, 솔직히 말할게. 남편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어요. 표정이 진지했어요. 15년 동안 봐온 그 표정은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짓는 얼굴이었죠. 너 계속 이렇게 아프잖아.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때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안 좋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아픈 여자는 돈만 축낸다는 말이 있어. 미안하지만 이제 지쳤어.
남편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15년을 함께 산 부부 사이의 목소리가 아니었죠. 마치 남남에게 하는 말투 같았어요. 그래서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제가 조용히 물었어요.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말이 뭐가 있겠어요. 이혼하자.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미라 씨를 힐끗 보더라고요. 마치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았어요. 미라랑 새 출발하려고. 집이랑 차는 미라한테 넘길 생각이야. 네가 쓸 건 별로 없잖아. 미라 씨가 수줍게 웃으면서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오랫동안 만나온 사이처럼 보이더라고요. 저는 아무 말 없이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슬펐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오히려 시원했던 것 같아요. 이제 끝이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고생 많았어. 미안해. 남편이 덧붙였는데 그 말이 진심으로는 들리지 않았어요. 그냥 예의상 하는 말 같았거든요. 알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남편이 조금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제가 울거나 매달리거나 최소한 화라도 낼 줄 알았나 봐요. 그냥 그렇게 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미라 씨가 저를 보는 눈빛에서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느껴졌어요. 아마 저도 모르게 너무 담담했나 봐요. 병원을 나서면서 생각했어요. 15년 동안 참 많은 걸 참고 살았구나. 남편의 무관심도, 시어머니의 구박도, 경제적인 압박도. 그런데 이제야 끝이 보이는구나. 그때까지 남편은 제가 누군지 정말 몰랐어요. 제가 어떤 일을 하는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감춰온지 전혀 모르고 있었죠. 아마 앞으로도 한동안은 모를 거예요. 저는 지하주차장에 세워둔 차에 앉아서 한참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핸들을 잡은 손이 떨리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마음이 차분했어요.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서 전화를 걸었어요. 진우 씨, 저예요. 사무실로 나갈게요. 할 일이 생겼어요. 그날 저녁 저는 용산에 있는 제 사무실로 향했어요. 평소 같으면 집으로 바로 갔겠지만 그날만큼은 달랐죠. 할 일이 있었거든요. 용산 사무실은 제가 10년 전부터 운영해온 회사의 본사예요. 중소제조업체죠. 처음에는 작은 하청업체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꽤 규모가 커졌어요. 직원이 100명이 넘고 매출도 연간 100억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 모든 걸 남편은 몰랐어요. 아니, 정확히는 알고 싶어 하지 않았죠. 사무실 건물 지하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5층 최상층이 저희 회사였어요. 늦은 시간이었는데도 사무실 불이 켜져 있더라고요. 항상 그랬어요. 강진우 부장이 늦게까지 남아서 일을 하거든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진우 씨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45살 정도 되는 분인데 저보다 7살 많으시죠. 회계사 출신으로 저희 회사에 온 지 이제 5년 정도 됐어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에요. 제가 혼자서 회사를 꾸려나갈 수 있었던 건 진우 씨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장님, 늦으셨네요. 진우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어요. 그런데 제 표정을 보더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진우 씨, 앉으세요.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해요. 저는 사무실 한쪽에 있는 소파에 앉았어요. 진우 씨도 맞은편에 앉으셨죠. 커피 머신에서 나오는 소리와 밤늦은 용산거리의 차 소리가 은은하게 들렸어요. 오늘 남편이랑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진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물론 그동안 제 가정 상황을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셨지만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야기가 나올 줄은 몰랐을 거예요. 갑자기요? 무슨 일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서 그 여자와 함께 나타나서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진우 씨는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러더니 깊게 한숨을 쉬었어요. 사장님, 정말 힘드셨겠어요. 괜찮아요. 오히려 속이 후련해요. 이제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정말 그랬거든요. 그런데 진우 씨, 이제 정리해야 할 게 있어요. 제가 말을 이었어요. 진우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태성이가 지금까지 쓰고 있던 것들, 그거 다 제 거잖아요. 진우 씨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저희는 이미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준비해둔 게 있었거든요. 결혼 생활이 순탄하지 않다는 걸 진우 씨도 알고 계셨어요. 청주에 있는 집부터 시작해서 차, 그리고 생활비, 계좌까지
모든 게 회사 명의거나 제 개인 명의죠. 맞습니다. 사장님 지시대로 그렇게 해뒀어요. 진우 씨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이 모든 걸 이렇게 만든 건 제가 결혼 초기부터 느꼈던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남편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점점 차가워지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모든 재산을 제 명의로 만들어둔 거였죠. 청주집은 회사 사택 형태로 되어 있고 태성이가 타고 다니는 차도 법인 차량이에요. 생활비 나가는 계좌도 제가 관리하고 있고요.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말했어요. 진우 씨가 노트북을 켜서 자료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공장 쪽은 어떻게 되어 있었죠? 충남에 있는 공장 부지도 사장님 개인 명의예요. 건물과 기계 설비는 회사 자산이고요. 진우 씨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했어요. 숫자들이 쭉 나열되어 있었어요. 보기만 해도 상당한 규모더라고요. 사실 태성 씨가 알고 있는 건 겉으로 보이는 것뿐이에요. 집과 차 정도죠. 회사 규모나 매출, 그런 건 전혀 모르시죠. 네, 제가 일부러 숨겨왔거든요. 알려줘도 관심이 없었어요. 정말 그랬어요. 남편은 제가 작은 사업을 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한 달에 얼마 정도 버는지, 직원이 몇 명인지 그런 건 관심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여자가 사업한다고 돈이 얼마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무시했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일주일 동안 기다릴 거예요.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태성이가 새로 시작한다고 들뜬 상태에서 한 일주일 정도 꿈꿔보게 놔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모든 걸 회수할 거예요. 진우 씨가 제 얼굴을 자세히 봤어요. 아마 제가 너무 차분해서 놀란 것 같더라고요. 너무 급하게 하면 감정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하고 싶지 않아요. 조용히, 차분히, 그리고 정당하게 처리하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주일 후에 모든 계좌를 동결하고 법인 차량 회수, 그리고 사택명도 절차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진우 씨가 정리해서 말했어요. 역시 오랫동안 함께 일한 사이라 말하지 않아도 통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변호사 선임도 미리 해두고요. 이미 연락해뒀어요. 김 변호사님이 내일 오후에 오신다고 하셨어요. 진우 씨는 이미 한 발 앞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정말 믿음직스러운 분이에요. 저는 사무실 창문으로 보이는 한강을 바라봤어요. 야경이 참 예뻤어요. 다리에 불이 켜져 있고 강물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게 제가 10년 동안 혼자서 읽고 온 결과였어요. 남편이 무시하고 관심 갖지 않는 동안 저는 조용히 제 일을 해왔던 거죠. 사장님, 그런데 정말 괜찮으세요? 마음이 아프시지 않아요? 진우 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아프죠.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안 아플 수가 있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참고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 많은 걸 감췄던 것 같아요. 사업도, 능력도, 제 진짜 모습도. 그냥 조용한 아내 역할만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진우 씨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장님이 원하시는 대로 도와드릴게요. 법적으로 문제없게끔 처리하겠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밤이 깊어갔어요. 사무실 시계가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일주일 후에 봬요. 그때까지 태성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그동안 숨겨왔던 제 진짜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죠. 남편은 아직 아무것도 몰라요. 저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지 전혀 모르죠. 하지만 곧 알게 될 거예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확히는 일주일하고도 하루가 더 지났죠. 저는 그동안 평상시처럼 지냈어요. 회사 일도 하고 병원 치료도 받고 집에서도 조용히 지냈어요. 남편이 짐을 싸는 걸 지켜보기도 했고요. 태성이는 정말 신이 나 있었어요. 매일 미라 씨와 전화를 하면서 새집 구경도 하고 가구도 보러 다니고 그랬어요. 제 앞에서도 아무렇지 않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5년 동안 함께 살던 아내 앞에서 말이에요. 지수야, 미라랑 강남에 있는 빌라 하나 계약하려고. 태성이가 저녁을 먹으면서 말했어요. 마치 자랑하는 것처럼요. 전세 3억에 월세 100만 원이야. 괜찮지?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어요. 뭐라고 대답할 말도 없었고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그날 바로 월요일 아침에 일이 터졌어요. 태성이가 은행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제가 회사에 가기 전 아침 8시쯤이었죠.
태성이는 미라 씨와 함께 은행에 가서 전세 대출 서류를 준비하려던 참이었어요. 네. 뭐라고요? 태성이가 휴대폰을 들고 있는데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계좌가 동결됐다고요? 왜요? 저는 부엌에서 커피를 끓이면서 태성이의 전화 내용을 들었어요. 예상했던 일이었죠. 아니, 제가 언제 동결 신청을 했다고요? 태성이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미라 씨가 옆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지금 당장 은행으로 갈게요. 실수일 거예요. 태성이가 전화를 끊더니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미라 씨도 따라 나갔죠.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시작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전 10시쯤에 태성이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저는 회사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거든요. 지수야, 이상해. 계좌가 정말로 동결됐어. 목소리가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은행에서는 계좌 명의자가 신청했다고 하는데 난 그런 적 없거든. 그래요? 그럼 누가 했을까요? 제가 담담하게 물었어요. 모르겠어. 아무튼 신용카드도 안 되고 체크카드도 막혔어. 미라가 지금 화내고 있어. 역시 그렇게 될 줄 알았어요. 미라 씨 같은 분은 돈 문제에 예민할 테니까요. 점심시간에 태성이가 집으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마침 집에 잠깐 들렀다가 받았죠. 지수야, 너 혹시 뭔가 했어? 목소리에서 의심이 느껴졌어요. 제가 뭘 했다는 거예요? 계좌 동결이랑 카드 정지, 이거 다 내 소행 아니야? 태성이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어요. 저한테 그런 권한이 있나요? 제가 반문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저는 직접 손댄 게 아니라 진우 씨가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한 거였어요. 그럼 뭐야?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잘 모르겠어요. 은행에 직접 문의해 보세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오후 3시쯤에 태성이가 미라 씨와 함께 집으로 들어왔어요. 두 사람 다 얼굴이 어두웠어요. 언니,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예요? 미라 씨가 저에게 직접 물어봤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웠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오빠가 돈이 있다고 해서 믿고 따라왔는데 지금 보니까 통장에 돈도 없고 카드도 안 되잖아요. 미라 씨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역시 돈 때문에 남편을 선택한 거였죠. 그거는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태성 씨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태성이가 미라 씨를 달래려고 했어요. 미라야, 일시적인 문제일 거야. 내가 알아볼게. 일시적인 문제가 뭐예요? 집 계약금도 못 내고 이사 비용도 없고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미라 씨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처음에는 돈 많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집도 있고 차도 있다고요. 집도 있고 차도 있잖아. 태성이가 변명했어요. 그런데 왜 돈이 없어요? 이 집이 정말 오빠 거예요? 미라 씨가 예리한 질문을 했어요. 역시 젊은 여자는 다르더라고요. 저라면 그런 질문을 못했을 텐데요. 당연히 내 거지. 15년 동안 살았는데. 태성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럼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세금을 마련하고요. 미라 씨가 제안했어요. 그거는 좀 복잡해. 태성이가 말을 흐렸어요. 사실 태성이도 집이 정확히 누구 명의인지 잘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냥 자기 집인 줄로만 알고 있었어요. 복잡하다는 게 뭐예요? 본인 명의가 아니에요? 미라 씨가 계속 추궁했어요.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태성이가 당황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불쌍했어요. 15년 동안 제가 뒤에서 모든 걸 알아서 해줬기 때문에 태성이는 정작 자신의 재정 상황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게 없었거든요. 저녁 시간에 미라 씨가 태성이한테 따지는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어요. 오빠, 정말 이상해요. 돈도 없고 집 명의도 확실하지 않고 그럼 지금까지 뭘 믿고 산 거예요? 미라야, 진정해. 내가 알아볼게. 알아본다고 하는데 언제까지 알아볼 거예요? 저는 새 집에서 살려고 회사도 그만뒀다고요. 미라 씨가 회사를 그만뒀다는 건 처음 들었어요. 역시 태성이한테 확실히 기대를 걸고 있었구나 싶었죠. 그리고 오빠, 한 가지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아까 은행에서 직원이 하는 말이 이 모든 계좌가 한지수 씨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부인 명이라고요. 그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태성이가 아무 말 없이 있다가 제 방 쪽으로 왔어요. 지수야, 나 좀 보자. 태성이가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어요. 계좌가 4명이라는 게 정말이야? 네, 맞아요.
제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물어보신 적이 없잖아요. 정말 그랬어요. 태성이는 그동안 제 일에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럼 집은? 이 집도 내 명이야? 회사 명이에요. 제가 운영하는 회사 사택이에요. 태성이의 얼굴이 점점 하얘졌어요. 차는? 그것도 법인 차량이에요. 태성이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럼 내가 가진 게 뭐야? 거실에서 미라 씨가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잠시 후 미라 씨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오빠, 뭐라고 하세요? 미라야, 잠깐 나가 있어. 싫어요. 저도 들어야 해요. 저와 관련된 일이잖아요. 미라 씨가 완강하게 말했어요. 태성이가 저에게 다시 물었어요. 지수야, 정말 내 명의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없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동안 생활비도 제가 주신 건 맞죠? 맞아. 차도 제 회사 것이고, 집도 제 회사 거고요. 태성이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미라 씨가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그러더니 태성이를 보는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오빠, 그럼 오빠는 지금 무직이고 무일푼이라는 뜻이에요? 미라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미라야, 그게 아니라 뭐예요? 저 속이신 거잖아요. 미라 씨가 갑자기 화를 냈어요. 저는 오빠가 돈 있는 줄 알고 회사도 그만뒀다고요. 그날 밤 미라 씨와 태성이가 한참 동안 싸웠어요. 저는 제 방에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미라 씨가 울면서 소리치는 것도 들리고 태성이가 변명하는 소리도 들렸죠. 결국 미라 씨가 먼저 나갔어요. 밤 10시쯤이었나? 큰 소리로 문을 닫고 나가더라고요. 태성이가 제 방으로 왔어요. 지수야, 이게 다 내 계획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 이혼하자고 하게 만든 것도, 미라랑 헤어지게 만든 것도. 태성이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었어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준 것뿐이에요. 저는 정말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거짓말은 아니었거든요. 저는 그저 제가 가진 걸 지켰을 뿐이에요. 그날 밤 태성이는 거의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새벽까지 거실을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저는 진우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진우 씨, 오늘 진행해 주세요. 네, 사장님. 오전 10시에 법무팀하고 같이 가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이미 끝났어요. 법원에서 나온 자산회수 명령서도 받았고 이사업체도 섭외해뒀어요. 태성이가 잠들어 있는 사이에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거든요. 저는 평소처럼 아침 8시에 회사로 나갔어요. 태성이는 거실 소파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어젯밤에 미라 씨랑 싸우느라 지친 것 같더라고요. 오전 9시쯤에 시어머니가 오셨어요. 오정숙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68살이세요. 평소에도 일주일에 2~3번씩 저희 집에 오셨어요. 주로 태성이가 잘 지내는지 확인하러 오시는 거였죠. 시어머니는 저를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결혼 초기부터 그랬어요. 제가 몸이 약하다는 이유로 시집살이도 제대로 못하는 며느리라고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드렸는데 시어머니는 대답도 안 하시고 그냥 거실로 들어가셨어요. 태성아, 일어나거라. 시어머니가 태성이를 깨우셨어요. 태성이가 비실비실 일어났어요. 어머니,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일찍이 뭐야? 벌써 9시가 넘었는데. 너 요새 왜 이래?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시어머니가 태성이 얼굴을 자세히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별일 아니에요, 어머니. 태성이가 대답했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그때 밖에서 트럭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으로 내다봤어요. 큰 이사 트럭 2대가 저희 집 앞에 서 있었어요. 그리고 정장 입은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죠. 문벨이 울렸어요. 태성이가 나가서 문을 열었어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한강에서 나왔습니다. 정중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네, 뭐가? 자산 회수 관련해서 왔습니다. 법원 명령서 확인해 주시죠. 태성이가 서류를 받아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가셨어요. 뭔 소리야? 자산 회수가 뭔 소리야?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물으셨어요. 이 집과 관련 자산들을 회수하러 왔습니다. 한지수 대표님 회사 자산이거든요. 법무팀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우리 집을 왜 가져간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셨어요. 이 집은 15년 동안 우리가 살던 집이야. 죄송합니다만 등기부등본상 이 집은 지수산업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사택으로 제공된 거죠.
그때 진우 씨도 나타났어요. 저는 미리 부탁해서 현장 상황을 지켜봐 달라고 했거든요. 어르신, 안녕하세요. 지수산업 재무이사 강진우라고 합니다. 진우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지수산업이 뭐야? 처음 들어보는데? 시어머니가 어리둥절하셨어요. 한지수 대표님이 운영하는 회사입니다. 이 집은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제공하는 사택이에요. 무슨 소리야? 지수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시어머니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셨어요. 태성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태성이가 진우 씨에게 물었어요. 태성 씨, 사택 계약이 해지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집과 관련 자산들을 회수하러 왔어요. 관련 자산이라는 게 뭐예요? 가전제품, 가구, 그리고 법인 차량까지 전부요. 그 순간 태성이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사업체 직원들이 들어와서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냉장고, 세탁기, TV, 소파까지 하나씩 나르기 시작했어요. 안 돼. 왜 우리 물건을 가져가는 거야? 시어머니가 소리치시면서 이사업체 직원을 막으려고 하셨어요. 어르신, 이 물건들은 모두 회사 자산입니다. 구매할 때부터 회사 명의로 되어 있어요. 진우 씨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말도 안 돼. 지수가 언제 회사를 했다고. 시어머니가 계속 소리치셨어요. 어머니, 진정하세요. 태성이가 시어머니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그때 미라 씨가 나타났어요. 어젯밤에 나간 뒤 어디서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침 일찍 와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나 봐요. 오빠, 뭐예요 이거? 미라 씨가 태성이에게 물었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어제와 완전히 달랐어요. 훨씬 차가웠거든요. 미라야, 이게. 오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미라 씨가 직접적으로 물었어요. 태성이가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사실이었거든요. 미라 씨가 갑자기 손목에서 뭔가를 빼기 시작했어요. 다이아 반지였어요. 태성이가 얼마 전에 선물한 거였죠. 이거 반납할게요. 미라 씨가 태성이 손에 반지를 놓았어요. 미라야, 뭐 하는 거야? 오빠, 미안해요. 저는 이런 상황까지 책임질 수 없어요. 미라 씨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처음부터 오빠가 안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만난 건데 지금 보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시어머니가 미라 씨 말을 듣고 화를 내셨어요. 이 여자가 뭔 소리야? 네가 우리 태성이를 꼬신 거 아니야? 어르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속은 거거든요. 미라 씨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그럼 처음부터 돈 때문에 우리 아들한테 접근한 거네? 시어머니가 더 큰 소리를 내셨어요. 그렇다면 어때요? 오빠도 젊은 여자 때문에 이혼하려던 거잖아요. 서로 필요에 의해서 만난 거죠. 미라 씨의 말이 너무 현실적이어서 태성이가 할 말을 못 찾았어요. 그 사이에 이사업체 직원들은 계속 물건을 내보고 있었어요. 거실이 점점 텅 비어가기 시작했어요. 15년 동안 저희가 살던 집이 순식간에 빈 집이 되어가는 걸 보니까 참 신기했어요. 차량 열쇠도 반납해 주세요. 법무팀 직원이 태성이에게 말했어요. 차까지요? 네, 법인 차량이거든요. 태성이가 주머니에서 차 열쇠를 꺼내서 건넸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본 미라 씨가 완전히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요. 오빠, 저는 이제 가볼게요. 미라 씨가 돌아서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붙잡으셨어요. 야, 너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야? 책임져. 어르신, 제가 뭘 잘못했어요? 오빠가 거짓말한 거지. 제가 뭘 했나요? 미라 씨가 시어머니 손을 뿌리치면서 말했어요. 그리고 어르신도 아들이 뭘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보세요. 저도 속았다고요. 미라 씨가 그렇게 말하고는 정말로 가버렸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태성이가 멍하니 서서 미라 씨가 사라지는 걸 지켜봤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화를 내고 계셨고요. 지수 이 여자가 남편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시어머니가 저를 향해 소리치셨어요. 그런데 저는 그 모든 상황을 조용히 지켜보고만 있었어요. 특별히 할 말도 없었거든요. 지수야, 이게 다 내 짓이지? 태성이가 저에게 물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걸 되찾은 것뿐이에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원래 가지고 있던 게 뭐야? 언제부터 이런 회사를 운영한 거야? 10년 전부터요. 당신이 관심 없어 해서 말 안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그 대화를 듣고 더욱 화를 내셨어요. 무슨 여자가 남편 몰래 회사를 차려.
몰래 차린 게 아니라 관심이 없으셨던 거예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점심때가 되어서야 모든 정리가 끝났어요. 집이 완전히 텅 비었어요. 가전제품도 없고 가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빈 거실에 서 있었어요. 두 분 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지수야, 우리가 어디서 살라고 그러냐? 시어머니가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그건 저한테 물어보실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우리가 15년 동안 여기서 살았는데. 네, 제가 제공한 집에서 사신 거죠. 진우 씨가 다가와서 말했어요. 사장님, 모든 처리가 끝났습니다. 이제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태성이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15년 동안 함께 살던 남편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남남이 된 기분이었어요. 태성 씨,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었어요. 이해해 주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하고 집을 나왔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서 일주일 뒤 저는 지역 케이블 방송국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중소기업 성공 사례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그동안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했거든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이제는 숨길 이유가 없었어요. 오히려 제대로 이야기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방송국 스튜디오는 생각보다 작고 아늑했어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고 카메라 2대가 저를 향해 설치되어 있었죠. 진행자는 김용희 씨라고 하는 50대 초반의 여성이었어요. 인상이 부드럽고 신뢰감이 느껴지는 분이었어요. 한지수 대표님,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희 씨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도 인사를 했어요. 마음이 의외로 편했어요. 먼저 지수산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해 주시겠어요? 저희는 중소제조업체예요. 자동차 부품과 전자부품을 주로 만들어요. 직원이 110명 정도 되고 연매출이 120억 정도 나와요. 김용희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상당한 규모네요.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10년 전부터 시작했어요. 그때 문득 과거가 떠올랐어요. 10년 전 그 작은 공장에서 혼자 도면을 보고 있던 제 모습이요. 임신 중이었는데 결국 유산을 했죠. 그때 남편은 병원에도 오지 않았어요. 회사 회식이 있다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정말 작았어요. 직원 5명으로 시작했거든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계속했죠. 정말 그랬어요. 밤늦게까지 공장에서 일하고 새벽에 집에 들어가고 그런 날들이 몇 년간 계속됐어요. 남편은 제가 뭘 하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돈이나 벌어와 이런 식으로 말했죠. 가정과 일을 병행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은데요. 김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쉽지 않았어요. 특히 몸이 아플 때는 더 힘들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병원에서 만성피로증후군 진단을 받았을 때가 생각났어요. 의사 선생님이 충분히 쉬라고 했는데 집에 가면 시어머니가 아픈 척하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사실 저는 만성피로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몇 년째 치료받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업을 계속하신 거군요. 네, 그게 제 삶이었어요. 아프다고 멈출 수 없었죠. 그때 또 다른 기억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며느리 주제에 돈벌이에만 신경 쓴다고 하시던 날이요. 제가 공장에서 늦게 들어왔다고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정작 그 돈으로 생활비를 대고 계셨으면서 말이에요. 가족들의 지지가 있으셨나요? 김영희 씨의 질문에 저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였죠. 반대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제가 사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여자가 밖에 나가서 일한다고 못마땅해 하셨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김영희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럼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신 거네요. 네, 그랬어요. 때로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픈 건 빼고라도 이해받지 못한다는 게 가장 어려웠죠. 제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스스로를 증명하고 싶었죠. 정말 그랬어요. 주변에서 아무리 무시해도 제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최근에 개인적으로 큰 변화가 있으셨다고 들었는데요. 김영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아무래도 동네 소문을 들으신 모양이에요. 네, 이혼을 했어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힘든 결정이셨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후련했어요. 이제야 진짜 제 모습으로 살 수 있게 됐거든요.
그 순간 진우 씨가 사무실에서 사장님이 대단하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처음에는 그 말이 어색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마지막으로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려요. 숨기지 마세요.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당당하게 하세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지 마세요. 제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그리고 아픈 것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아프면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도 용기예요. 인터뷰가 끝나고 나서 김용희 씨가 말했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오늘 인터뷰 꼭 많은 분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더 이상 숨지 않겠다고.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당당하게 보여주겠다고. 그 인터뷰는 일주일 후에 방송됐어요. 그리고 곧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사람들이 제 이야기에 공감하고 응원해주기 시작했어요. 반면 태성이와 시어머니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하게 됐어요. 동네 사람들이 수근거리기 시작했거든요. 저런 훌륭한 부인을 놔두고 바람을 폈다니 하면서요. 인터뷰가 방송되고 한 달 뒤 드디어 법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이혼 조정 신청에 대한 첫 번째 재판 날짜가 잡혔다고 하더라고요. 청주 가정법원이었어요. 제가 살던 곳에서 가까운 곳이죠.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정장을 차려입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단정한 구두를 신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예전과는 다른 제 모습이 보였어요. 더 단단해 보이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법원 건물은 생각보다 엄숙했어요. 회색빛 콘크리트 건물에 큰 계단이 있었고 사람들이 조용조용 드나들고 있었어요. 입구에서 보안 검색을 받고 들어갔는데 가슴이 조금 두근거렸어요. 김수연 변호사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40대 중반 정도 되는 여성 변호사님인데 진우 씨가 소개해 주신 분이에요. 가정법 전문가시에요. 지수 씨, 준비는 다 되셨죠? 김 변호사님이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변호사님. 저는 서류 가방을 꽉 쥐고 있었어요. 그 안에는 그동안 모아둔 모든 증거들이 들어 있었거든요. 상대방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할지 예상이 되시나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히 뭔가 변명을 하려고 할 거예요. 정말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성이는 끝까지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테니까요. 법정 안으로 들어갔어요. 생각보다 넓지는 않았지만 천장이 높아서 웅장한 느낌이 들었어요. 판사석 앞에 2개의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뒤쪽에는 방청석이 있었어요. 저는 왼쪽 테이블에 앉았고 김 변호사님이 옆에 앉으셨어요. 오른쪽 테이블에는 아직 아무도 없었어요. 10분쯤 지나서 태성이가 들어왔어요. 혼자 왔더라고요. 변호사도 없이요.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살이 많이 빠진 것 같았어요. 태성이가 저를 보더니 잠시 머뭇거렸어요. 그러다가 고개를 숙이고 자리에 앉았어요. 피고인 측에서는 변호사 선임을 하지 않으셨나요? 서기가 태성이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혼자 하겠습니다. 태성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잠시 후 판사님이 입정하셨어요. 50대 후반 정도 되어 보이는 남성 판사님이었어요. 인상이 엄하면서도 온화했어요. 사건 번호 2024-123호 한지수 대 오태성 이혼 사건을 심리하겠습니다. 판사님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원고 측에서 이혼 사유를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 변호사님이 일어서서 말씀하셨어요. 판사님, 원고 한지수는 피고 오태성의 지속적인 외도와 가정폭력, 그리고 경제적 착취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합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님이 서류를 제출했어요. 첫째, 피고는 정미라라는 여성과 불륜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로 휴대폰 통화 기록과 목격자 진술서를 제출합니다. 태성이가 고개를 숙였어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거든요. 둘째, 피고는 원고가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치료를 받는 상황에서 아픈 여자는 돈만 축낸다는 등의 폭언을 일삼았습니다. 김 변호사님이 녹음 파일도 제출했어요. 제가 몰래 녹음해둔 거였어요. 셋째, 피고는 15년간 원고의 경제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원고의 사업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폄하했습니다. 그때 판사님이 태성이를 보셨어요.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판사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외도한 것도 맞고 아내에게 심한 말을 한 것도 맞습니다. 변명할 여지가 없습니다. 태성이가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판사님,
제가 아내의 사업 규모를 정말 몰랐습니다. 그렇게 큰 회사를 운영하는 줄 몰랐어요. 판사님이 제게 물어보셨어요. 원고는 결혼 생활 중 본인의 사업에 대해 피고에게 알리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까? 저는 천천히 일어서서 대답했어요. 판사님, 저는 여러 번 제 일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여자가 하는 사업이 뭐가 대단하겠느냐 하며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시댁에서도 제가 사업하는 걸 못마땅해 했기 때문에 굳이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럼 원고는 피고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김 변호사님이 대신 대답했어요. 원고는 단순히 이혼만을 원합니다. 재산 분할이나 위자료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판사님이 놀란 표정을 지으셨어요. 재산 분할을 요구하지 않는다고요? 네, 판사님. 원고는 본인이 직접 일궈낸 재산을 지키고자 할 뿐, 피고로부터 받을 것은 없다고 합니다. 그때 판사님이 저에게 직접 물어보셨어요. 원고는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어서서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네, 판사님. 저는 저 사람에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제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다만 앞으로 제 삶에서 멀어져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태성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판사님이 서류들을 차례대로 검토하셨어요. 한참 동안 조용했어요. 시계 소리만 또각또각 들렸어요. 피고에게 묻겠습니다.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네, 판사님. 동의합니다. 태성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그럼 원고의 재산에 대한 권리 주장도 포기하십니까? 네, 포기합니다. 애초에 제가 기여한 것도 없고 제 거라고 주장할 수도 없습니다. 태성이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판사님이 최종 판결을 선고했어요. 이 법원은 원고 한지수와 피고 오태성의 이혼을 인용합니다. 드디어였어요. 15년간의 결혼 생활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피고의 외도와 가정폭력, 경제적 무관심 등은 혼인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합니다. 판사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또한 원고의 재산 회수는 정당한 권리 행사로 인정합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태성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태성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제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그냥 각자 살아가요. 그게 서로에게 좋을 것 같아요. 태성이가 더 말하려고 했지만 저는 돌아서서 법원을 나왔어요. 김 변호사님이 뒤따라 나오셨어요. 수고하셨어요, 지수씨.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네, 변호사님. 정말 고마웠어요. 법원 계단을 내려가면서 하늘을 봤어요. 구름이 조금 끼어 있었지만 햇볕이 따뜻했어요. 이제 정말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그냥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분명히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올 거예요. 그래도 상관없었어요. 이제 저는 당당했으니까요. 이혼 판결이 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저는 평상시처럼 용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새로 들어온 주문을 검토하고 직원들과 회의도 하고 그런 평범한 하루였죠. 그런데 오후 3시쯤에 프론트 직원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사장님, 로비에 오태성 씨와 연세 드신 여성분이 와 계세요. 면담을 요청하신다고 하는데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왔다는 말이었어요. 한 달 동안 연락도 없었는데 갑자기 회사까지 찾아온 거죠. 알겠어요. 잠시만 기다리시라고 전해주세요. 저는 전화를 끊고 잠시 생각했어요. 뭔가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이혼 판결 이후에 분명히 찾아올 거라고요. 진우 씨를 불렀어요. 진우 씨, 아래의 로비에 전 남편이랑 시어머니가 와 계세요. 네, 무슨 일로요? 진우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아마 용서를 구하러 왔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모르니까 보안팀에 연락해 두세요. 알겠습니다, 사장님.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로비로 내려갔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깊게 숨을 쉬었어요.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로비에 도착하니까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두 분 다 한 달 사이에 많이 늙어 보였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머리가 더 하얘지셨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더라고요. 태성이는 저를 보자마자 일어났어요. 그리고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로비 한복판에서 말이에요. 지수야, 제발 용서해줘. 태성이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로비에 있던 다른 사람들이 모두 쳐다봤어요. 시어머니도 따라서 무릎을 꿇으셨어요.
지수야, 내가 잘못했다. 용서해다오.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한때는 저를 그렇게 무시하고 구박했던 분들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 거였어요. 15년 전이었다면 마음이 아팠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담담했어요. 일단 일어나세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여기서 이러면 다른 분들이 불편해해요. 하지만 두 분은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내가 바보였어. 네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 줄 몰랐어. 태성이가 계속 빌었어요. 미라한테도 속았어. 돈 때문에 나한테 접근한 거였어. 이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도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엄마가 미안하다. 내가 널 너무 못살게 굴었구나. 이제야 깨달았어. 저는 두 분을 번갈아 보면서 천천히 말했어요.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지수야, 우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 태성이가 대답했어요. 너 없으면 안 되겠어. 다시 돌아와줘. 어머님은 어떠세요? 제가 시어머니를 봤어요. 지수야, 엄마도 잘못했어. 네가 돈을 많이 버는 걸 보고서야 깨달았어.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저는 실수를 금할 수 없었어요. 결국 돈 이야기네요. 제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가 돈이 없었다면 지금도 안 오셨을 거죠? 두 분이 아무 대답을 못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잃은 게 아니라 돈을 잃은 것을 슬퍼하는 겁니다. 제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지수야, 그런 게 아니라. 태성이가 변명하려고 했어요. 그럼 뭐예요? 제가 평범한 주부였다면 지금 여기 와서 무릎 꿇고 계셨을까요? 태성이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제가 아팠을 때는 돈만 축낸다고 하시더니 지금은 왜 달라지셨어요? 시어머니가 울면서 말씀하셨어요. 지수야, 정말 미안해.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게. 어머님, 이미 늦었어요. 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15년 동안 저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저는 다 기억해요. 그때 진우 씨가 보안팀과 함께 내려왔어요. 제가 미리 부탁해둔 거였어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진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네, 괜찮아요. 이분들 좀 안내해 주세요. 저는 태성이와 시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봤어요. 태성 씨, 어머님, 저는 이제 다른 삶을 살고 싶어요. 두 분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제발 앞으로는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지수야, 제발. 태성이가 마지막으로 빌었어요. 안 돼. 우리가 잘못했어. 기회를 한 번만 더 줘. 시어머니도 매달리셨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진우 씨, 부탁드려요. 진우 씨가 보안팀과 함께 두 분을 부드럽게 안내했어요. 강제로 끌어내는 게 아니라 정중하게 모시고 나가는 거였죠. 어르신들, 이쪽으로 나가주세요. 보안팀장이 예의 있게 말했어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나갔어요. 두 분 다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하지만 저는 돌아서서 엘리베이터로 향했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잠시 울컥했어요. 그래도 15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완전히 끝내는 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그분들이 저를 진정으로 사랑했다면 처음부터 그렇게 대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창밖을 봤어요.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해가 서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진우 씨가 들어왔어요. 사장님, 두 분 다 나가셨어요. 고마워요. 진우 씨,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후련해요. 정말 그랬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사장님, 혹시 또 오시면 어떻게 할까요? 진우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마 안 올 거예요. 이제 포기하셨을 거예요. 저는 확신했어요. 태성이와 시어머니의 표정을 봤거든요. 완전히 절망한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가서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어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며칠 뒤에 소식을 들었어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청주를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동네에서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어요. 미라 씨는 이미 오래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어요. 역시 예상했던 대로였죠. 저는 이제 정말 혼자가 됐어요.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더 이상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거든요. 회사 일도 더욱 재미있어졌어요. 숨길 필요가 없으니까 당당하게 사업을 확장할 수 있었어요. 새로운 공장도 계획하고 있었고 직원들도 더 늘릴 예정이었어요.
가끔 혼자서 한강을 산책하면서 생각했어요. 결국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아갔구나 하고요. 진실은 언제나 드러나기 마련이고 정의는 결국 승리한다는 걸 몸소 경험한 거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되찾았다는 게 가장 큰 수확이었어요.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지금은 이른 봄이에요. 청주에 있는 작은 작업장에서 이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창밖으로는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햇살이 들어와요. 이 작업장은 제가 새로 시작한 사업이에요. 세움터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지역 여성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든 거죠. 주로 집에서 일하기 어려운 여성분들이 오셔서 포장 작업이나 단순 조립 일을 하세요. 시간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고 아이들도 데려올 수 있게 했어요. 처음에는 5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20분 정도가 함께 일하고 계세요. 나이도 다양해요. 20대 초반부터 50대까지요. 다들 각자의 사연이 있으시죠. 사장님, 오늘 주물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김미선 씨가 말했어요. 40대 초반이신데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혼자 2아이를 키우고 계세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힘들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일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생각났어요. 아무도 몰라주고 힘들어도 혼자 버텨야 했던 그때 말이에요. 용산에 있는 본사는 진우 씨가 잘 관리해주고 계세요. 매출도 작년보다 30% 늘었어요. 새로운 거래처도 늘어났고 직원들 복지도 더 좋아졌어요. 저는 일주일에 사흘은 용산 본사에서 나머지는 여기 세움터에서 보내요. 두 곳 다 제가 아끼는 공간이에요. 오늘 오후에는 오랜만에 병원에 갔어요. 만성피로증후군 정기검진이었거든요. 많이 좋아지셨네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정말 그랬어요. 몸도 마음도 훨씬 가벼워졌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우연히 소식을 들었어요. 태성이와 시어머니가 서울 변두리에서 고시원 생활을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태성이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시어머니는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신다고 해요.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는 마음이 복잡했어요. 그래도 한때 가족이었던 분들인데 그렇게 어렵게 사신다니까요. 하지만 이내에 마음을 정리했어요. 각자가 선택한 길이니까요. 저도 제 길을 가고 그분들도 그분들 길을 가는 거죠. 미라 씨는 작년에 다른 남자와 결혼했다고 들었어요. 부동산업을 하는 분이래요. 역시 안정적인 사람을 찾으신 거죠. 저녁에는 세움터에서 함께 일하는 분들과 간단한 회식을 했어요. 근처 작은 식당에서 삼겹살을 구워 먹었어요. 사장님, 정말 고마워요. 박영희 씨가 말씀하셨어요. 50살이신데 남편과 사별하신 후 혼자 살고 계세요. 덕분에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저도 고마워요. 함께 해주셔서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강을 따라 천천히 걸었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바람도 따뜻했고요. 작년 이맘때만 해도 이렇게 평온한 마음으로 걸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그때는 모든 게 복잡하고 힘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어요. 혼자 사는 집이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제가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재미있는 기사를 발견했어요. 요즘 젊은 여성들 사이에서 경제적 독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결혼을 해도 자신만의 사업이나 커리어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다 싶었어요. 앞으로는 저 같은 일을 겪는 분들이 줄어들겠구나 하고요. 그러면서 문득 생각했어요. 제가 겪은 일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하고요. 어떤 식으로든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요. 오늘 밤에는 오랜만에 일기를 써봤어요. 작년 이맘때 일어났던 일들을 차근차근 정리해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더라고요. 가장 큰 변화는 제 자신이에요. 더 이상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제가 원하는 것을 당당하게 말하고 제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요. 억지로 웃지 않아도 되고 아픈 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고 제가 이룬 것들을 자랑스러워해도 되는 그런 행복이에요. 내일도 세움터에서 일할 예정이에요. 새로 들어오시는 분도 계시고 큰 주문도 들어왔거든요. 용산 본사에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내년에는 해외 수출도 시작할 계획이에요.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작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도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은 훨씬 강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숨기지 마세요. 당신의 능력을, 당신의 꿈을, 당신의 가치를 숨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당신 자신이 당신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정말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 길을 걸어갈 거예요. 당당하게, 떳떳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여러분, 한지수 씨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깨달음을 줍니다. 당신의 가치를 숨기지 마세요. 다른 사람의 인정을 기다리지도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때 찾아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새로운 시작은 언제든 가능합니다.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오늘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 눌러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신다면 저에게 큰 영광입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나레이션의 김노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